사회적 거리두기가 한국뿐 아니라 다른 국가에서도 기본 정책이 되었습니다. 미국은 50인 이상 모이는 집회를 8주 동안 하지 말라고 권고했고, 뉴욕에서는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영화관, 클럽 등을 제한하고 바, 레스토랑, 카페도 포장 배달만 허용하는 상당히 공격적인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접촉을 통해 감염이 전파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그리고 가장 강력한 방역 대책을 택했겠죠.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물리적인 사회적 거리두기는 시행하되 우리는 모두 연결되어 있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오늘 뉴욕타임즈에서는 현명하게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는 법에 대해 글을 실었는데요. 거리를 두고 만나지 않더라도 서로의 안위를 체크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할아버지 할머니의 건강을 체크한다거나 혼자 살고 있다면 또 다른 혼자 살고 있는 이와 연결고리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죠. 사재기 수준은 아니더라도 일정량의 식료품을 준비하는 것도 권고하고 있습니다. 다만 어느 순간에 사는 것을 멈추는 것 또한 필요하다라는 말도 빼놓지 않습니다. 결국 우리가 서로에게 피해를 주지도 받지도 않기 위해 알아서 격리를 해야 하는 상황이지만, 지금도 우리는 공동체에 속해 있는 일원임을 잊지 말고 그 누구도 빼놓지 말자는 말로 받아들였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하지만 늘 연결되어 있기, 이러라고 기술이 발전되었나 봅니다. 오늘 좀 특별한 인터뷰 준비했습니다. 2011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지사직과 또 10년간 피선거권을 박탈당했다가 지난해 말 사면을 받았고, 그리고 화려하게 정계에 복귀한 이광재 전 강원지사 만나보겠습니다. 현재는 민주당 강원지역 선대위원장을 맡아 강원도의 총선을 진두지휘하고 계신데요. 안녕하세요, 지사님. 네, 안녕하세요. 네, 저도 그렇고 많은 분들이 아직도 이제 지사님이라고 부르는 게 더 편할 것 같아요. 어떻게 뭐 선대위원장님이라고 불러드려야 할까요? 어느 게 더 편하세요? 편하신 대로 하시죠. 제가 편한 대로 그럼 하겠습니다. 네, 지금 강원 지역 총선 진두지휘 해야 되는데 뭐 지금 지역구 선거도 신경을 쓰셔야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굉장히 많이 바쁘실 것 같은데요. 네, 9년 만에 오니까요. 네. 두려움도 많고 어색함도 많아요. 근데 무엇보다 힘든 거는 이 출퇴근 인사를 하는데요. 네. 정말 빈 택시가 많이 보이고 어려움을 호소하는 분들을 만날 때 과연 내가 이분들한테 도움되는 일을 할 수 있을까라는 마음이 한참 더 무거워지고요. 그런데 제 평소 생각이 사랑한다면 모든 것을 거는 거다. 그래서 사랑하는 강원도민, 원주 시민에게 운명을 맡기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제 지난해 말 사면 돼서 사람들이 이제 총선에 아마도 출마를 할 것이다. 사면 후에 이렇게 얘기들이 많았는데 그 후에 뭐 갔다부터 말씀이 없으셨어요. 그리고 이제 아니나 다를까 이제 총선에 출마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선대위원장직까지 지금 맡아서 활약 중이십니다. 지금 뭐 지역구 선거도 신경 써야 되느라 이제 바쁘시고 오랜만에 복귀하신 거잖아요. 근데 선대위원장까지 맡아서 하시려면 상당히 힘드실 텐데 수락한 특별한 이유가 있으실 것 같아요. 제가 출마한 거는 제가 비판받는 게 당연하고요. 저는 부족한 것도 많고 흠결도 많은 사람인데요. 저는 타면 작언이라고 상대가 나에게 얼굴에 침을 뱉으면 내가 침이 마를 때까지 기다리겠다. 그렇게 겸손하게 앞으로 나아갈 생각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당에서 전략공천을 제안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지역의 경선을 치러서 2번 평가받겠다는 생각인데요. 저는 무엇보다 이게 먹고 사는 문제, 이제 싸움질을 좀 그만하고 먹고 사는 문제를 좀 해결하라라는 것이 국민들의 당당한 요구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강원도가 중소도시와 농촌이 정말 새로운 경제 활력을 찾는 시범지역으로 전국에 소개될 수 있는 그런 나라를 만들 수 있는 정책을 만들고 희망을 만드는 일에 매진하고 싶습니다. 강원도에서는 뭐 또 굉장히 인기가 많으신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 얘기도 합니다. 뭐 국회의원으로 만족하시지 않을 것이다. 이제 또 대선에도 분명히 생각이 있으실 거다라고 하는데 어떠신가요? 지금 뭐 말씀해 주실 수 있으세요? 글쎄요, 10년이 지났는데요. 네. 과거에는 제가 30대 고등학교 때 꿈인데 제가 30대에는 정도전처럼 살고 40대는 내가 이성계처럼 살겠다고 한 적이 있었습니다. 네네. 그 시절은 다 갔고요.
지금 제가 하고 싶은 거는 이 분열된 땅 위에는 집을 지을 수 없다. 그래서 만약 국회의원이 된다면 여야의 의미 있는 분들과 공부 모임을 만들어서 이 나라의 장래를 정말 진지하게 생각하고 이 분열을 끝내보고 싶다는 게 저의 간절한 소망이고요. 네. 두 번째로는 이 코로나 사태를 보면서 우리가 국민이 강하고 지도자가 약한 나라라는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정책 직구 운동을 해보고 싶다. 그러니까 정책을 국민들이 직접 구한다. 네네. 예를 들면은 이 다음하고 네이버를 우리가 이 국민 참고서잖아요. 네네. 근데 이게 전부 구글로 옮겨가고 있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다음과 네이버가 구글보다 더 나은, 더 뒤지지 않는 이런 국민 참고서를 만드는 이런 좀 대대적인 운동을 해보고 싶다든지 이런 국민들의 다양한 의지와 변화의 의지를 국회가 연결시켜지는, 그래서 그 다리를 놓아주는 친구가 되고 싶은 그런 정책 직구 운동을 하나를 하고 싶어요. 하나는 정쟁을 끝내는 여야의 공부 모임, 또 하나는 국민들과 국회를 연계시키는 정책 직구 운동, 두 개를 해보고 싶습니다. 네. 분열을 끝내자. 없고요. 예. 예. 분열을 끝내자. 그리고 국민이 직접 뭐 정책 직구, 말을 되게 좋네요. 정책 직구. 네. 근데 원래 예전부터 그 도시 정책이나 스마트 시티 이런 쪽에 관심이 많으셨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근데 그런 것도 그러면은 강원도에 한번 시도를 해보시려는 뭐 그런 생각이 있으신 저는 거고요. 이제 이 1년에 귀농귀촌이 50만 명씩이나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네. 도시 삶이 너무 고비용 때문에 힘들어지는 거죠. 더군다나 수명 100세 시대가 왔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고비용을 대도시가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강원도 같이 자연이 아름다운 곳에서, 수도권이 가까운 곳에서 우리가 적어도 행복하고 삶의 질이 높은 일자리와 교육, 의료, 문화, 이것이 있는 이런 시범 도시를 만들어서 이거를 인간이 보다 더 나은, 단순한 GDP의 성장이 아니고 인간의 삶의 질이 높은 그런 것을 제가 살고 있는 강원도에, 저를 아끼는 강원도에 만들고 싶습니다. 그런 모델이 강원도에서 성공하면 우리 이광재 후보께서도, 이광재 위원장께서도 대선 가도에도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아니요, 저는 저의 한계를 잘 압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실지는 좀 보도록 하고요. 강원도가 근데 살짝 보수 성향이 좀 짙은 곳 아닙니까? 지금 제가 기억하기로는 8석 중에서 6석이 미래통합당으로 기억을 하고, 민주당이 1석, 그리고 1석이 이철규 의원이죠. 네. 지금 이제 1대7입니다. 네네. 근데 그러면 어떻게 여기서 성과를 내실 계획이신지, 뭐 전략적인 부분은 어떤 게 있을까요? 이번이 1대7이고 그전엔 9대 0이었어요. 네. 저는 이 1대7에 기울어진 운동장을 경쟁하는 운동장으로 만들어 달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게가 하나밖에 없으면은 이 가게의 서비스가 좋지 않거든요. 그래서 네. 우리가 경쟁하게 만들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로는 이 강원도가 굉장히 소외받고 있거든요. 이 강원도가 전국 면적의 17%인데 우리가 강원도의 면적만큼 대접받고 대한민국에 기여하자, 이 소외된 시대를 끝내자라고 강력히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좀 경쟁하는 게 있어야지 이게 또 정책적으로도 더 발전이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일종의 뭐 독점, 이거는 없어야 된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호소를 하시겠다는 말씀이시군요. 여야가 경쟁하는 구도가, 그래야 강원도를 서로 사랑하려고 여당 야당이 강원도에 선물도 주고 강원도를 대접해 준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죠. 이쪽 저쪽 왔다 갔다 한다는 걸 보여줘야지 서로 구애를 하게 되니까 그런 말씀이신데, 이때까지는 저쪽에 야당에게 많은 걸 줬다면 이번에는 제가 속해 있는, 이광재가 있는 이쪽에 조금 더 주시면 좋지 않을까. 네. 그렇군요. 아까 빈택시를 많이 봐서 굉장히 마음이 아프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코로나19 때문에 사실 총선 분위기도 많이 나지는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지금 뭐 시민들 만나보시면서 어떤 반응이 많나요? 정말 뭐냐면 매달 월급을 줘야죠. 이자 내야죠. 월세 내야죠. 이런 굉장히 힘들어하는 것 같습니다. 더더군다나 이제 개학이 연기됐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아이를 두는 학부모도 힘들고 아이는 집 밖을 못 나가니까 너무 힘들어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당장 대한민국의 온라인 교육 시스템 회사를 갖고 있는 분들이 좀 무료로 대규모로 온라인 교육이 가정에서 이루어질 수 있었으면 좋겠고, EBS나 우리 공영방송에서
이게 속보도 코로나 속보도 중요하지만 과거에 뭐냐면 우리가 좋은 다큐멘터리나 프로그램이 있잖아요. 네네. 이거를 좀 틀어줘서 좀 국민들의 마음도 따뜻하고 아이들이 교육을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미국에서도 이 IBM 주도로 초등학생 디지털 교육 프로그램을 현재 진행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 코로나는 이거 우리가 절대 코로나는 코리아를 이길 수 없다. 응? 이 우리나라 국민들이 대단한 국민들이다. 이 사재기가 없는 전 세계 어떻게 보면은 굉장한 나라이잖아요. 그래서 이 국민들의 마음을 우리가 어루만지고 그리고 함께하는 이 노력이 결국은 가장 중요한 거, 선거보다 더 중요한 게 이 위기를 극복해서 우리가 정말 위대한 나라라는 믿음을 갖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역시 스마트 시스템 관심이 많으시고 또 워낙에 지식도 많으셔서 이런 부분이 요런 때 딱 활용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네. 지금 총선 얘기 조금 더 몇 개 여쭤보면은 이제 민주당이 비례연합정당 합류하는 걸로 결정이 됐습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이거는 참 이게 마음 아프고 안타까운 일인데요. 이제 사실 이게 단식 경기를 해야 되는데 이게 통합당에서 선수를 2명을 넣었거든요. 그러니까 경기를 하자 말자 이건 지는 게 뻔하니까 결국 이제 이런 불가피한 결정을 내린 게 참 마음 아프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결국은 3% 이상만 얻으면 군소정당이라도 의석을 갖게 하자는 것이 이제 취지잖아요. 네네. 비례연합 정당이라는 게. 그러면 이게 일종의 골목 상권인데 여기에 지금 대기업이 지금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럼 민주당은 이번에 그 비례연합 정당에 들어가더라도 완전히 후순위를 해서 녹색당이나 새로운 많은 인물들이 이 비례에 선출될 수 있도록 울타리만 쳐주는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게 국민들에 대한 예의라고 생각합니다. 후순위라면은 몇 번부터가 적당할까요? 글쎄요. 그거는 저는 가급적 뒤로 가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녹색당에 좋아하는 분도 있고요. 네. 과거 우리가 녹색당이 독일에서 한 명에서 시작했지만은 독일의 정치를 바꿔버렸거든요. 연정의 틀을 만들었거든요. 네. 이번에도 녹색당이나 좀 더 세계를 알고 경제를 아는 분들이 좀 더 많이 들어왔으면 좋겠어요. 아, 뒤로 갈수록 좋다라는 뒤뒤 익선 이렇게 해석을 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지금 뭐 응원하는 문자도 많이 오고 있습니다. 지사님 인기가 많으셨나 봐요, 역시. 네, 저희가 어제 김병준 전 한국당 비대위원장과 인터뷰를 진행을 했었는데 그 얘기를 이전에 저희 말고 다른 인터뷰에서 그분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노무현 정신을 문재인 정권이 지금 배신하고 있다. 그리고 노무현을 배신한 것은 내가 아니라 불공정을 공정이라고 주장하는 문재인 정부다라고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그 김병준 위원장님께서 노무현 대통령을 아끼신다면 네. 이 고인이 되신 노무현 대통령을 이 정치의 정쟁의 한 가운데로 끌어들이지 않는 것이 예의라고 생각하고요. 네. 그리고 삼국지에 이런 말이 있죠. 콩을 볶아 먹는데 콩깍지를 태워서 콩을 볶아 먹는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 노무현 대통령과 함께 일했던 분들이시잖아요. 네. 우리가 정치가 암만 삭막하고 험하고 황무지 같은 곳이지만 우리가 좀 더 말을 아끼면 황무지에서도 꽃이 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아까 여야 정쟁이 점점 극심해지고 너무 분열되어 있다. 이거를 좀 합했으면 좋겠다. 통합의 길을 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네네. 근데 또 일각에서는 민주당이 너무 지지층만 결집시키려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중도층에 대해서 잘 챙기지 않는다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우리 이광재 지사님 보시기에는 어떠신가요? 이렇게 국민들이 얘기하던데요. 우리가 19세기 국회 시스템이 20세기 국회의원들이 모여서 21세기 국민들을 화나게 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그 과거에는 아마 적폐청산이라는 것 때문에 아마 그런 그 갈등이나 이런 마음의 불편함을 가지고 계신 분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네. 지금은 이제 그 시기가 한 시기가 넘어간 것 같아요. 그래서 더구나 코로나 사태는 세계적인 위기로 발전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제는 경제와 민생으로 함께 가자는 대전환을 해야 된다. 그리고 저는 두 번째로는
68년도에 유럽과 미국을 전체 휩쓸었던 68 학생운동이 결국은 92년도에 진보정책연구소를 만든 클린턴 대통령을 중심으로 해서 진보의 대전환을 하거든요. 그래서 블레어나 제3의 길, 그 진보가 이념이 아니고 중도를 끌어안아서 새로운 미래로 가는 그 진보의 대전환을 이뤘는데 지금 우리 민주당도 중도와 함께 가는 진보의 대전환을 이뤄서 국가를 보다 안정되고 보다 힘있고 미래로 가는 쪽으로 나아가야 할 때라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응원 문자들 많이들 보내주셨고요. 네, 이광재 의원이 응원하는 분도 굉장히 많으십니다. 오늘 말씀 감사하고요. 네, 앞으로도 활발한 활동 보여주시길 기대하겠습니다. 네, 강원도 많이 사랑해 주세요. 네, 강원도 사랑합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이광재 민주당 강원권역 선대위원장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네, 공약을 알아보는 공약 파파라치 시간입니다. 지금 코로나19 확산 때문에 지금 공약 정책 대결이 약간 좀 사라진 분위기가 있는데 저희 이브닝쇼에서는 계속하려고 합니다. 한국 매니페스토 실천본부 이광재 사무총장, 김수민 시사평론가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연달아서 이광재 두 분과 지금 인터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나이, 이름, 태어난 달 같지만 동명이인이고요. 아, 태어난 달도 같으세요? 태어난 달이 같습니다. 오, 그렇구나. 네, 뭐 그렇지만 특별한 뭐 다른 건 관계는 아니시라고. 자,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사실 이 시간도 저희가 많이 빼먹었어요. 하도 이제 급한 뉴스들이 많아갖고, 근데 이제 다시 좀 잡아보려고. 선거가 다가오고 있으니까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일단 유권자들이 지금 뭐를 알아보기가 쉽은 기간이 아니에요. 이 코로나19가 뉴스를 다 휩쓸고 있기 때문에 어떤 후보가 우리 구에 나와서 어떤 정책, 공약을 내놓고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면은 이제 예비 후보들은 선거 운동 차원에서 방역을 하고 있고, 어떻게 지금 상황이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지 짤막하게 좀 설명 좀 해주세요. 요약해서.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네. 정치 혐오증을 부추기는 건 아니고요. 네네. 혹시 지지하는 사람이나 정당이 있더라고 하더라도 좀 때리고 가르쳐서 제대로 좀 된 후보 또 정당이 되고 표를 주자 뭐 이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과거와 같은 구시대적인 선거운동은 못하게 돼 있죠. 대면 접촉이나 이런 것들을 못하기 때문에 네. 그 대면한 서민 코스프레가 좀 줄어들겠다 이렇게 봤는데요. 이게 또 이제 가상 코스프레들이 좀 활기를 띄고 있습니다. 이 유튜브나 이런 걸 통해서 네, 맞아요. 이미지 정치로 자꾸 가고 있는데요. 이런 것들이 이제 정책 대결, 정책 공약 대결로 좀 왔으면 좋겠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지금 한국 매니페스토 실천본부에서는 공천이 확정된 후보들에게 질의서를 발송했다. 이제 어떤 공약을 가지고 있느냐 이런 걸 알아보기 위해서인가요? 그렇습니다. 30일도 남지 않았죠. 이제 28일 남았는데 아직 후보가 확정이 안 됐죠. 그렇죠. 누구를 네. 뽑아야 될지도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공천 확정되는 대로 계속적으로 질의서를 보내고 있는데요. 이런 겁니다. 그 선거 때 선거 공약은 고용계약서다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선거에서 우리한테 표를 달라고 하는 건 우리한테 고용당하겠다라고 하는 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네. 어떤 것들 정책 공약이나 의정활동 계획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 저희가 8개의 질의서 내용으로 된 것을 보내고 있고요. 결국 이런 겁니다. 이런 것들은 백지위만 해줄 수 없다. 민주주의라고 하는 건 우리와의 고용계약서를 통해서 늘 통제받는 권력이 돼야 되는데 백지위임 해달라고 얘기하는 건 굉장히 어불성설이다. 이런 걸 좀 명확하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질의서 보내면 제깍 잘 보내주나요? 답변해서? 너무 어렵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너무 어렵대요. 결국은 이런 거죠. 그 의원으로서 준비, 의정활동 계획이라고 하는 게 의원으로서 어떤 준비가 네. 돼 있는지를 물어보는 건데 이게 너무 어렵다고 하는 건 자질이 좀 부족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질이 부족하다. 자, 우리 김수민 평론가께서 보시기엔 어떠세요? 지금 사실 총선 분위기 안 나잖아요, 많이. 네. 네, 뉴스만 나오지 뭐. 근데 최근에 한 10년간의 선거들을 돌아보면 선거 분위기가 진짜 본격 선거 운동 닥치기 전까지는 안 났던 것 같아요. 아, 그런가요? 예, 저도 그 10년 선거 중에 2번의 선거를 후보로 나간 적이 있는데 이게 유권자들이 만약에 한두 달 정도 남은 상태에서 길거리에서 예비 후보 명함을 돌리고 있으면 네. 뭐야? 뭐 선거해? 벌써부터 운동해? 이런 반응들이 상당히 많았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그런 어떤 대중 공중 장소에서의 선거운동보다는 좀 조직을 만들어 나가는 그런 선거운동이 이제 예비 후보 때도 더 필요했던 건데
네, 근데 원래 그랬던 분위기인데 이제 코로나까지 좀 더 겹쳐 보이면서 분위기가 안 나는 것이 있고 걱정되는 거는 이제 만약에 이 사태가 물론 지금 이제 좀 멎고 있는 추세긴 한데 선거 때까지 진정이 안 된다면 혹시 투표소에 가시는 발걸음이 좀 유권자들 입장에서 겁나진 않을까 이것이 좀 우려가 그렇죠. 되더라고요. 투표율이 낮아질 거라고 보시는 건가요? 잘 좀 수습이 돼서 네. 예년하고 비슷한 투표율이 될 거라고 전망은 해봅니다. 근데 이제 유권자들 입장에서 좀 불안과 불만이 있을 것 같아요. 그 위기가 완전히 해소되지 않는다면. 그렇군요. 네. 근데 공약집이 되게 중요한 거잖아요. 아까 뭐 계약서라고도 말씀을 하셨는데 근데 그 계약서를 사실 유권자도 열심히 꼼꼼히 보진 또 않아요. 그렇게. 네. 우리 아들은 되게 열심히 보더라고요. 투표권도 없는 게. 예전에 대통령 선거하고 그럴 때. 젊은 유권자분들이 오히려 더 열심히 보시더라고요. 밑줄을 끊고 이렇게 하는 분들은 제가 목격하기로는 20대 유권자가 많았었어요. 그게 왜 그럴까 생각을 해보면은 사실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냥 정당 보고 찍는 경우가 많거든요. 사실은. 그게 정당 정체성이라고 우리들이 보통 얘기하는 건데 그게 굉장히 강력하게 작용을 하니까 그리고 그게 나이를 먹을수록 훨씬 더 강화가 되는 그런 측면이 있고 젊은 유권자들은 아직은 그런 게 어디든지 찍을 수도 있다, 옮길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많아서 공약을 좀 열심히 보는 경우가 있는데 한 가지 덧붙이면은 중년 노년 유권자분들은 공약이 헛공약이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하시기 때문에 기대를 아예 안 하시는구나. 기대를 좀 안 하시는 분도 있고 노년 유권자분들은 이제 선거운동 열심히 하는지를 잘 보시더라고요. 선거운동 열심히 하면 일도 열심히 하겠지. 이런 생각이신 것 같아요. 평소에 열심히 하는 사람이 열심히 한다. 물어보기를 이렇게 물어보셨죠. 정당 공약집이 나왔냐? 네. 안 나왔습니다. 나온 정당은 단 한 군데도 없고요. 아직 안 나왔어요. 이게 정당 공약집이 왜 중요하냐면요. 정당 정책에 한 표 주고 이것이 결국은 비례대표가 되는 거죠. 그럼 지금 비례정당에 대해서 논의가 활발하게 된다고 하는데 이 정당 공약집이 안 나왔다고 하는 건 이게 민주주의의 근본을 훼손하고 있다.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는 거고요. 좀 더 현실적으로 말씀을 드릴까요? 정당 공약이 보통 100에서 300개 정도 나오는데요. 각 정당별로 거기에 들어가는 돈이 약 한 200조 정도 계산이 됩니다. 공약 내용으로 살폈을 때. 그렇습니다. 이게 전체 한 100개에서 200개 정도를 이행하는 데 들어가는 돈을 한 200조 정도로 저희가 계속적으로 추계를 하고 있는데요. 이런 것들이 어떤 측면에서는 우리 국민의 세금인데요. 그렇죠. 백지위임 해달라고 하는 것과 다르지 않고 비례대표는 그냥 달라고 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라고 보기 때문에 저희가 정당 공약주를 빠르게 내놔라라고 압박을 하고 있는 거고요. 보통 통상적으로 지금 현재쯤 되면 정당 공약집이 일부가 나오고 한 3월 20일쯤 되면 전체가 나왔는데요. 지난 선거보다 더 늦어지면 훨씬 더 깜깜이 선거가 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외국 같은 경우도 이런 거 정당 공약집 같은 거 이제 내놓으면은 파장이 꽤 큰 편이잖아요. 저는 사실 대통령 선거 같은 거 미국에 보면은 항상 플랫폼이라고 해서 정당 이제 공약 그 집이 나오면은 그거에 따라서 누가 되면은 사실 그런 게 있어요. 어떤 산업이 이제 좀 빛을 발하겠다. 그리고 어떤 산업은 조금 물 먹겠다. 그래서 막 주가가 달라지고 이런 경우도 있거든요. 해외 영국이나 프랑스 같은 나라도 어떤지 좀 궁금한데요.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예측 가능성을 말씀드렸는데요. 정책 선거라고 하는 건 사실 예측 가능성을 보고 투표를 하는 거죠. 그런데 외국의 경우에는 예측 가능성을 정당 공약집이 나오면 높여주지만 우리는 불확실성을 더 증폭시켜줍니다. 그게 무슨 얘기예요? 그 이유는 정당 공약이 외국의 경우에는 이렇게 나오거든요. 더 이상 공짜 점심이 없습니다. 우리가 명확하게 일자리를 창출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 과제를 우리가 함께 좀 고민하고 가고 우리 정당이 추구하고 있는 게 보수적 가치, 진보적 가치가 지금 맞습니다. 이런 식으로 책임 있는 국정 운영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고요. 정책 공약을 낼 때도 굉장히 구체적으로 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예측 가능성을 굉장히 높여주는데 우리나라의 정당에 담겨 있는 정당 공약집을 보면 산타클로스 어떻게 보면 시내 위치에 있는 선물 보따리만 쭉 펴놓기 때문에 그래서 외국에는 정당 공약집이 나오면 주가가 출렁이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정당 공약집이 나오면 부동산 시장에 출렁인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서로 간의 차이가 되겠죠. 그래서 저희가 정당 공약집을 빨리 내놓고 과연 이게 선물 보따리로 얘기를 하는 건지 아니면 정말 국정 운영을 책임 있게 하겠다고 하는 수권 세력으로서 우리가 현명하게 판단할 수 있는지를 보겠다고 하는 거죠.
굉장히 좋은 말씀이신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영국 같은 경우는 이게 정당이 이런 식으로 하겠다라고 책임 있게 말을 하고 그렇게 될 가능성이 많은 게 여기가 이제 내각 책임자다 보니까 이제 이 정당이 선거에서 이기게 되면 그 당의 대표가 총리가 되고 그리고 내각도 그렇게 채워지고 하니까 아무래도 좀 수월한 감이 있어서 그렇지 않을까. 그러니까 한국의 이 대통령제하고는 또 대통령하고 뭐 만약에 의회가 또 달라져 있다면 좀 다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저희는 들거든요. 그 내각제 요소가 있다고 보죠. 왜냐하면 네. 정당 정책에 한 표를 주기 때문에 그렇고요. 결국은 또 국회의원 중에 많은 사람들이 내각에 참여를 하고 있기도 하고요. 지금 총선 때 나왔던 공약이 그러네요. 다음 대선 때 또 정리가 돼서 나오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공약에 대한 집중도가 대선 때가 훨씬 높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게 따지고 보면 허무한 게 정권을 잡더라도 의회에서 입법이 안 되면 그 공약은 이루어지기 어렵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대선보다 총선에서 공약에 대한 집중이 더 크게 일어나야 되는데 그것이 좀 분산되면서 어떻게 보면 총선 때는 지역구 선거가 있으니까 지역 공약으로 결국에 흐르는 그런 요인이 또 있지 않나. 어쩌면 그게 더 관심 있는 거 아닐까요? 우리 지역에 어떤 게 나올까? 뭐 여기에 혹시 네. 뭐랄까 지하철역이 생길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 거에 더 관심이 있지 않을까? 중앙이나 유권자들이? 전국 이슈가 오히려 대선 쪽으로 좀 네. 흘러가 버리는 바람에 총선은 너무 이렇게 지역으로 사람들의 시선이 파편화돼서 치러지는 것이 좀 문제 아닌가. 그게 개발 공약으로 치우치는 하나의 구조로 작용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고요. 그리고 저는 좀 깝깝한 게 이제 이광재 총장님 보시기에는 선거 때도 정책 경쟁이 제대로 안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개탄을 하실 것이고 저도 거기에 동감하지만 평소에도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평소에도 공부를 열심히 안 하는데 벼락치기도 안 하는 듯한. 평소에도 안 하고 네. 사실 정책 경쟁은 평소에 많이 이루어져서 네. 그것으로 유권자들이 정책에 따라서 어느 정도 진영이 형성돼 있으면 그걸 토대로 해서 오히려 선거 때는 굉장히 홍보 중심으로 가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평소에만 잘 돼 있으면. 근데 그게 아니니까 좀 답답한 게 있고 이제 해외 사례 얘기하셨는데 거기는 특히 유럽 같은 경우는 정당이 어떤 당원 중심의 정당이죠. 그렇죠. 국회의원 중심의 정당이 아니고 당원들의 정당이고 새로운 공약이 나올 때마다 당 내에서 열띤 토론이 오고 가기 때문에 그럼 또 이제 유럽 국가들은 당원으로 가입한 시민들의 비중도 높은 편이고 그럼 아무래도 정책에 대한 그 호응이라든지 열기 이런 것들이 크게 차이가 날 수밖에 없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바로잡을 부분이 하나 있는데요. 네. 총선 때 정당 공약과 대선 때 정당 공약이 좀 다른 게요. 대선 때 정당 공약은 이긴 사람의 공약만 살아있죠. 총선 때 같은 경우는 지던 이기던 사실은 살아있는 겁니다. 그래서 총선 때 정당 공약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희가 보고 있는 거고요. 아까 플랫폼이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이 선거가 되면 정당들이 이미 정당 공약을 내놓고 플랫폼을 내놔야 A부터 Z까지의 우리 후보들은 요 가운데서 정책 공약을 내놓겠다는데 지금 정당 공약집도 나오지 않고 후보도 아직 확정이 되지 않기 때문에 정당이 내놓는 공약은 사실은 복지 일자리 경제민주화 쪽으로 몰려 있고요. 지역 공약이라고 해봤자 각 지역마다 권역별로 한 5개 내지 7개 나오는데요. 이것을 완전히 무시하고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거의 개발 로비스트처럼 여러 가지 개발에 대한 공약들을 제시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선거가 굉장히 엉망으로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뭐 정책 공약 이야기를 좀 해봤는데 사실 그런 분도 없잖아 있어요. 지금 굉장히 인물 중심적으로 이 선거가 돌아가고 있다. 이제 공천이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뭐 예를 들어서 뭐 금태섭 의원이 탈락이 됐다. 뭐 이런 얘기 같은 거. 뭐 그리고 뭐 지금 공관위가 어떻게 됐다. 그래서 누가 공천이 되고 누가 공천을 못 받았다. 이런 얘기 중심으로 사실 약간 가십스럽게 돌아가는 부분도 없잖아 있는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공천 과정이나 네. 이런 거에 대해서. 이게 전체 구조가 바람직하지 않은 게 네. 우리나라는 정당 내의 경쟁이 정당 간의 경쟁보다 더 뜨거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당끼리 사실 정당은 뭐 일체감 있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좀 일사불란하게 움직일 수도 있다고 보는데 근데 그런 정당들이 여럿이 있고 경쟁을 해주고 그래도 국민들 보기에 내가 찍어주면 이게 승부가 바뀔 수 있다. 이런 판단이 들면 경쟁이 더 활발해질 거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게 아니라 쉽게 얘기해서 다당제가 아니라 양당제 쪽이기 때문에 거의 뭐 공천을 받으면 승률이 50% 가까이 되는 것이고 그렇다 보니까 정당 내 경쟁이 굉장히 뜨거워지는데 근데 사실 정당은 어느 정도의 일체감을 갖고 있는 사람들끼리의 집합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인물 선거로 치달을 수밖에 없는 거 아닌가. 그래서 우리가 중진 의원을 몇 명 잘라냈어요 하면 저쪽 당에서 우리는 더 많이 잘라냈어요. 예, 우리는 우리의 목을 쳤어요. 막 이런 식으로 서로 간에 이제 험악하게 그것도 당 내에서 그런 분위기를 조성하는 게 2016년 총선 때도 그랬거든요. 예, 컷오프라는 게 거의 유행어였는데 이번 선거도 그대로 반복되고 있는 것이 좀 안타깝게 느껴집니다. 저희는 그 유사 공천을
치르고 있다. 유사 경선을 치르고 있다 이렇게 유사 경선? 보는데요. 이걸 결코 경선이라고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리고 공천 과정이 그래서 유사라고 붙이신 거고. 제가 왜 그러냐면 지금 이제 여론조사 방식의 경선을 치르고 있는데요. 여론조사에서는 신뢰 구간이라고 하는 거 플러스 마이너스라고 하는 게 있는데 네. 이 안에 들어가면 누가 이겼다고 하기 어려운 거죠. 그런데 이것을 0.몇 %로 해서 후보를 결정한다? 그 얘기는 뭐 옛날부터 많이 나왔어요. 이것은 그래서 경선의 흉내를 지금 내고 있다고 보는 거고요. 네. 공천룰 자체도 혹시 잘라낼 사람을 정해놓고 규정을 적용하는 게 아니겠는가. 이게 워낙 왔다 갔다 거리기 때문에 이게 그렇게 합리적이거나 그 제도적으로 그 정착이 돼 있지 않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사실 많은 분들이 이 비례정당 이야기를 많이 하고 계세요. 뭐 불은 또 통합당이 지폈지만 또 지금 민주당도 함께 활활 타오르고 있는 중인데 이 비례정당에 대한 유권자들의 관심도 어떻게 봐야 될까요? 정말로 많이 관심을 갖고 있나요? 이게 비례정당이 네. 왜 생기는 건지 의아하신 분들이 아직도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 저렇게 하는 거지? 선거제도가 바뀌었다는데 근데 저렇게까지 해야 될 정도의 선거제도인가 하면서 이제 선거제도 바뀐 부분에 대한 환멸도 좀 일어나는 것 같고 이제 상세한 내용은 뭐 그 지역구 정당하고 지지율하고 갭이 큰 정당에게는 이제 우선적으로 비례 의석을 주다 보니까 인위적으로 지역구 의석이 없는 정당을 만들게 된 이 흐름인 건데 하여튼 이거는 이제 뭐 양쪽이 거대 정당 양쪽이 다 시도를 하다 보니까 누가 잘났다 못났다 이걸 떠나서 그냥 왜 이러냐 정치판 역시 또 저러는 건가 그놈이 그놈이다 이런 정서가 좀 확산되는 것 같아서 이게 이런 정치 혐오가 총선에 결코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없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큰 암초를 만났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그렇군요. 네, 정의당이 결국 불참하기로 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이광재 총재님 어떻게 보세요? 일단 비례정당에 대한 유권자의 네. 관심이 클 것이냐라고 볼 때 굉장히 클 것이라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 유권자가 세계 유례를 찾아볼 수 없게 교차 투표를 아주 능수능란하게 해왔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전략적 네. 투표를 할 것 같다라고 봐서 관심이 클 거라고 보는 거고요. 그 비례연합당에 불참하기로 한 건 당의 결정이기 때문에 그건 존중을 네네. 해줘야죠. 다만 이 결정을 끝까지 갖고 갈 수 있을지도 조금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겠다. 여러 가지 변수나 함수들이 굉장히 많이 생길 수도 있다. 결국은 이 선거연합이나 정책연합이라고 하는 건 어떤 공통적 가치를 갖고 함께 갈 것이냐를 결정하는 건데요. 이것에 따라서 여러 가지 아직도 선택지가 좀 많이 남아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사실 이제 우리가 공약을 알아보는 공약 파파라치 시간인데 공약이 나온 게 없어갖고 지금 알아보진 못하고 현재까지 상황을 조금 정리해보는 시간으로 마무리를 해보겠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부디 공약을 좀 이야기를 해보는 시간으로 진행을 할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네, 지금까지 김수민 시사평론가 이광재 한국 매니페스토 실천본부 사무총장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해외 뉴스 알아보는 서울타임즈 시간입니다. 전주현 캐스터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코로나19 이야기부터 먼저 좀 시작해 보겠습니다. 지금 뭐 봉쇄를 하고 또 출입을 금지하고 네. 입국을 금지하는 국가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필리핀 정부가 루손섬을 봉쇄를 했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여기가 굉장히 큰 곳인가 봐요. 그렇습니다. 인구의 절반 이상인 5,700만 명이 거주하는 게 북부의 루손섬이거든요. 굉장히 크군요. 네, 근데 이 전체를 17일 0시부터 4월 13일 0시까지 봉쇄하겠다라고 어젯밤에 필리핀 정부가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생필품, 의약품을 사러 나가는 걸 제외하고는 자택에 격리가 되는데요. 네. 군경이 삼엄하게 감시를 하게 된대요. 그래서 자가 격리를 어기면 구금이 된다고 합니다. 굉장히 좀 엄격하죠. 엄격하네요. 네. 대만이 한 몇천만 원 벌금 그래서 4천만 원 정도. 네. 네. 육상, 해상, 항공 우와. 이동이 다 제한이 이제 되니까 네네. 국제 공항을 통해서 72시간 동안만 외국인의 출입국을 허용하겠다라고 네. 밝혔거든요. 그러니까 19일 자정까지가 시한이 됐습니다. 근데 지금 필리핀 전역에 8만 5천 명 가량의 한국 교민이 거주하고 있고요. 네네. 이 루손섬에는 그중에 3분의 2 정도인 5만에서 6만 명이 체류를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봉쇄령에 따라서 불안해진 교민들의 상당수가 지금 귀국을 준비하는 것으로 알려져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대형 항공기를 투입해서 교민 이송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네, 지금 뭐 유럽연합에서도 외국인이 유럽 여행을 제한하자라는 네.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EU 집행위원회가 16일에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서 외국인의 EU 여행을 30일간 금지하는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한 30일 해보고 필요하면 이제 연장을 할 수가 있다는 요즘 건데요. 같아서 어디 가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다만 EU 회원국
한국 국적자 가족, 외교관, 의료진, 연구진은 이 조치에서 제외가 됩니다. 그래서 EU 차원에서 국경 통제를 추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지만 유럽 내에서는 식품, 의약품 같은 필수 물자 이동은 보장할 수 있게 공동으로 대응을 해보자 이런 뜻인데요. 한시적 EU 입국 금지는 지금 정상들의 승인을 거친 후에 시행이 될 예정입니다. 자, 어제 제가 잠깐 픽에서 전해드렸는데 미국 그 워싱턴주 시애틀에서 네. 16일 그러니까 사람을 대상으로 처음으로 코로나19 백신 접종 실험이 이제 시작이 임상 됐습니다. 실험이죠. 네네 임상 그렇습니다. 이게 보통 동물을 거친 다음에 네. 인간한테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얼마나 급하면은 동물도 안 거치고 그렇습니다. 사람한테 시죠. 네. 지금 미국 국립보건원하고 바이오기업 모더나가 공동으로 개발한 시험 백신인데요. 지역 지원자 4명한테 처음으로 접종을 한 겁니다. 네. 기존 전염병 백신 개발 속도에 비해서 굉장히 빠른 거죠. 지금 mRNA 1273 이렇게 코드명으로 이렇게 불리는데 이게 RNA가 뭐 변형이라고 네, 해서 그렇습니다. RNA라고 부른다는 거죠. 그리고 중국 과학자들한테 바이러스 유전자 염기 서열 정보를 공유한 지 65일 만에 이제 인체 접종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정말 빠른 건데 근데 이제 항상 백신은 부작용을 검토해야 그렇죠. 되는 단계가 있잖아요. 네. 그리고 적정한 투입량이 과연 얼마가 될 것인가 이걸 결정하는 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시판이 되기까지는 최소 12개월, 조금 늘어나면 많게는 18개월까지 걸릴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아유, 아직도 뭐 멀었다라고 네네. 할 수 있겠네요. 자, 중국에서도 뭐 약간 의미 있는 실험 결과가 나왔다는 얘기가 있어요. 네, 친추한 중국의학과학원 의학실험동물연구소 소장이 이끄는 연구팀이요. 아직 교차 동료 심사를 거치진 않았지만 일단 코로나19 감염 후에 건강을 회복한 원숭이에게서 면역력이 생긴 것을 확인했다. 이런 논문을 발표했습니다. 네, 익명의 의료진이 이제 설명을 했는데 원숭이가 유전적으로 인간과 유사하기 때문에 이 실험 결과가 참고할 가치 충분히 있다. 그렇지만 원숭이에게 일어나는 게 항상 인간에게 효과가 있는 건 아니니까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다. 이런 설명을 내놨습니다. 결국에는 또 인간을 네. 대상으로 한 이제 임상 실험이 있어야 된다라는 그렇습니다. 얘기가 되겠고요. 이게 올림픽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뭐 오보였다 아니다라는 네. 얘기도 있고 이미 IOC 측에서는 이제 취소를 결정을 했는데 일본이 네, 발표 안 한 거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네. 어떻게 되는 건가요? 아베 총리는 계속 한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제 오늘 새벽에 G7 정상들이 화상회의를 했거든요. 네. 거기서 이제 아베 총리가 이제 역시 올림픽 얘기를 하면서 올림픽을 완전한 형태로 여는 것에 대해서 G7 정상들의 지지를 얻었다 이렇게 강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규모를 축소한다든지 무관중으로 실시하지는 않겠다 이런 방침을 시사한 것이다 이렇게 분석이 되는데 그 아베 총리의 말이 끝난 뒤에 니시무라 관방 부장관이 기자회견을 또 했습니다. 네. 그래서 7월 개최가 맞느냐 이 질문을 한 10사람가량 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아베 총리가 대회 개최를 위해 전력으로 진행하고 있다. 완전한 형태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발언했다. 이렇게만 답을 해서 아주 원론적인 답변만 한 거네요. 네, 명확한 시기에 정말 7월에 열지 안 열릴지에 대해서는 네네. 확실하게 대답을 해주진 않았습니다. 근데 일단 아사히 신문이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그러니까 여론조사를 했는데 네. 응답자의 63%는 연기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대답을 한 것으로 나타났어요. 지금 상황에서 진행이 될 거라고 보는 사람들이 네. 거의 없을 것 같아요. 아베 총리가 있죠. 본인은 이제 하고 네. 싶은 거고. 네. 네, 아무튼 이제 일본 경제지 머니보이스가 이미 개최 중지가 결정됐는데 내부적으로 지금 일본 정부가 5월에 공표하는 것으로 정해져 있다. 연기가 아니라 취소다 이렇게 이제 보도를 했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취소된다는 사실을 알리면 이제 패닉에 빠질 그렇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발표를 미룬다. 근데 지금 일본 정부는 오늘 새벽에도 여전히 올림픽 개최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보였기 때문에 뭐 계속해서 논란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류현진 선수 얘기를 해볼게요. 지금 캐나다가 외국인 입국을 금지를 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유현진 선수가 못 들어가는 거죠. 지금 유현진 선수가 새로 들어가서 뛰게 될 구단이 네. 토론토 블루제이스잖아요. 네, 그래서 토론토가 네. 이제 지역 연고지잖아요. 그래서 캐나다가 이제 홈구장으로 사용을 하게 되는데 지금 캐나다 정부가 16일부로 캐나다 시민권자, 직계가족, 미국 국민, 외교관을 제외한 모든 외국인을 캐나다에 입국할 수 없게 조치를 내렸습니다. 근데 이제 유현진 선수가 팀이 스프링 캠프 훈련장을 플로리다주에 차렸거든요. 네네. 거기서 팀 선수들이 이제 훈련을 하고 있다가 그 캐나다 일부 선수들은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또 연고지가 이제 토론토에 있는 선수들이 네네. 돌아갔는데 문제는 지금 유현진 선수가 들어갈 수가 갈 수가 없는 없는 거잖아요. 거예요. 외국인이니까. 네. 그래서 지금 플로리다주에 남아서 혼자 개인 훈련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됐는데 지금 우리나라로 돌아오기도 힘든 게 만약에 이제 또 다시 그럼 미국에서 모인다라고 했을 때 지금 들어갈 미국에 뭐 아직은 아니지만 네, 아직은 갈 때는 어떻게 될지 아니지만 모르니까. 지금 상황이 너무 심각하게 돌아가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당분간 미국에 남아서 혼자 훈련을 해야 된대요. 네. 그래서 팀이 뭐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지원 인력들도 거의 다 뺐거든요. 왜냐하면 토론토로 돌아갔으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단체 훈련도 안 된다고 지금 지령이 내려와서 혼자서 개인 훈련을 해야 하게 됐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미국 민주당 대선 경선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바이든 전 부통령이 워싱턴주, 그러니까 네. 서부에 있는, 제일 이제 북쪽에 있는, 서부 북쪽에 있는 주죠. 워싱턴주에서 승리를 했어요. 아주 신승이긴 했는데, 네. 사실은 좀 놀랐어요. 이겨서. 저는 샌더스가 좀 더 유리할 거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이 지역 주의 특성상. 특성상. 네네. 약간 그 캘리포니아 분위기랑 비슷하고 스타트업도 많고 뭐 시애틀이라든가는 이런 쪽은 네네. 사실 좀 뭐 시크하고 그렇죠. 뭐 백인들 또 굉장히 다양한 인종 네. 구성이 있고 좀 진보적이고 그런데 정말 신승이긴 합니다. 한 1%포인트 정도 네. 차이 나서 이겼어요. 37.9 대 36.4로 이겼거든요. 네. 개표가 99% 진행된 상황에서 그렇게 득표율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정말 근소한 차이의 승리였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뭐 대세론이 그래서 점점 굳어지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가 지금 계속 나오고 있어요. 워싱턴주에는 89명의 대의원이 걸려 있었습니다. 근데 득표율에 따라서 나누니까 맞아요. 지금 거의 거의 비슷하게 진행이 나눴겠죠. 없으니까 네. 각각 39명씩 대의원을 확보하게 됐어요. 근데 워낙 10일에 예비 선거가 실시가 됐습니다. 근데 코로나19가 확산되면서 개표가 계속 지연이 돼서 오늘 이제 결과 발표가 16일에서야 나오게 됐고요. 현재까지 바이든 후보는 871명 그리고 샌더스 후보는 719명의 대의원을 확보했습니다. 152명 차로 지금 바이든 후보가 앞서가고 있습니다. 네, 아마도 이제 대세가 그쪽으로 네. 기운 것이 아니냐라는 그리고 이야기가 나오고 네, 있죠. 전국 여론조사 지지율도 지금 22.1%포인트 차로 지금 바이든 후보 이게 쏠리고 있거든요. 그렇고 있기 때문에 네, 점점 더 격차가 벌어지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기사회생할지는 또 그러니까요. 네. 네, 해외 뉴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전준 웨싱캐스터였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코로나19가 최근 들어서는 확산세가 다소 누그러졌지만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사안이죠. 그래서 주요 언론에서도 코로나19를 굉장히 중요한 뉴스로 여전히 다루고 있는데요. 과연 이 코로나 전국을 다룬 언론 보도들이 어땠는지 한번 점검을 해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민주언론시민연합의 김원경 사무처장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지난번에도 한번 이거 네. 관련된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지금 뭐 여전히 그때와 다름없이 코로나19가 뭐 주요 언론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사안입니다. 가짜 뉴스 이야기를 그때도 해봤었는데 예. 본격적으로 확산되기 시작했을 때 그리고 지금 가짜 뉴스의 패턴들이 조금씩 달라진다는 네, 얘기를 들었어요. 맞습니다. 어떻게 달라졌나요? 그 코로나19 초반에는 확진자들의 동선이나 그 예방법 그리고 네. 신천지 관련한 가짜 뉴스가 많았잖아요. 네네. 최근에는 이제 선거가 다가오고 있어서 그런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러니까 코로나19와 특정 뭐 정부 여당에 대한 비판을 엮어가려고 하는 그런 네네. 가짜 뉴스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예를 들면 일단은 최근에 그 온라인 커뮤니티에 유포된 사진이 있는데요. 네. 문재인 대통령이 왼손으로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이렇게 하고 오른손으로 있는데 하죠. 예, 혼자서 왼손으로 하고 있는 그런 특이한 그런 사진을 올려놓고 이거 무슨 의미라고 평가를 할까요? 우리가 뭐 왼손 그러면 왼쪽 하면 뭐 이렇게 나오는 그 이야기도 하기도 하고요. 네. 또는 뭐 침해설 그런 식의 이야기를 엮어갈 수도 있죠. 얼마든지 그 사진 하나로 굉장히 다양한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그 가짜 뉴스가 굉장히 네네네. 워낙 많았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에 관련된 내용 중에서 김정숙 여사가 최근에 그 지난달에 재래시장을 방문했거든요. 그때 일본산 마스크를 썼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확인해 보니 아니다. 그러니까 지금 앞에 말한 것도 전혀 사실이 아니에요. 그거는 사진을 합성해서 이렇게 왼손 오른손 이렇게 바꾸는 거 있잖아요. 네네. 그렇게 바꾼 거예요. 그러니까 기술도 명백한 가짜 뉴스고요. 이 일본산 마스크다라는 것도 모양이 약간 비슷하기는 했지만은 재봉 등 구체적인 생김새가 전혀 다른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둘 다 사실이 아니었고요. 그리고 공적 마스크 유통회사인 지오영이라는 회사가 있거든요. 네네. 이 회사의 조선의 회장이 김정숙 여사와 숙명여고 동문
논문이라는 이런 또 가짜 뉴스가 있었습니다. 그거는 근데 고등학교와 대학교의 차이 아니었나요?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이게 완전히 이것도 결국은 의도는 공적 마스크 공급에 있어서조차 김정숙 여사 지인이 끼어서 사적 이익을 취하고 있는 것이다라는 허위 조작 정보였던 것이죠. 그렇군요. 예. 이런 식으로 이제 정부 여당에 비판을 가하고 싶은 그런 목적을 가지고 만들어낸 허위 조작 정보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방심위가 문 대통령 관련 가짜 뉴스들에 대해서 사회적 혼란을 현저히 일으킬 우려가 있다라는 이유로 시정을 요구를 했었어요. 네. 근데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약간 논란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회적 혼란을 현저히 일으킬 우려가 있다. 네. 이제 첫 번째는 보면 이제 기준이 뭐냐 그렇다면은 사회적 혼란이라는 것이 어떤 정도의 사회적 혼란이냐. 두 번째는 가짜 뉴스 자체가 나쁜 것이고 그것에 대한 처벌은 맞는데 이게 이제 진보 측에서 나온 얘기예요. 그러니까 오병일 진보 네트워크 센터 대표가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죠. 근데 이미 청와대가 가짜 뉴스라고 발표를 했는데 그것만으로 대응은 충분한 것이 아니냐. 사회적 혼란을 야기한다라까지 얘기할 필요가 있는가라는 얘기인데 우리 김연경 사무처장님은 어떻게 보세요? 저도 오픈넷의 논평을 좀 상세히 읽어봤거든요. 일단은 오픈넷의 주장과 그리고 방통심의위에서 결정했던 그 당사자들의 주장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 하나가 이제 판단을 해야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죠. 사회적 혼란 야기라는 것에 대한 것인데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사회적 혼란이라는 이 조항이 굉장히 위험한 조항인 것은 사실입니다. 오픈넷의 그 보도에 따르면은 이 조항은 매우 추상적이고 불명확한 기준으로 판단자의 자의적 해석에 따라서 어떠한 표현물이 부당하게 검열될 수 있기 때문에 위헌의 소지가 높은 독소 조항이다. 그러니까 이 조항을 가지고 어떤 그 게시물을 지우거나 처벌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사회적 혼란 야기라는 이 카드는 되도록 쓰지 말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명예훼손을 가지고는 할 수 있지만 대통령 스스로가 이것을 명예훼손 신청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이 조항을 또 사용할 수가 없어요. 청와대의 어떤 명예훼손이라고 할 수 없어요. 그런데 방통심의가 이것을 이제 심의하는 과정에서 사회적 혼란 야기라는 굉장히 위험한 카드를 사용했다. 그렇기 때문에 오픈넷에서는 그것이 이제 부적절하다라고 이야기를 한 건데요. 그런데 방통심의에서는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요. 이 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지금의 상황을 굉장히 사회적으로 혼란한 상황이라고 지금 현재 코로나19 국면을 그렇게 본 거라는 겁니다. 평상시라면은 대통령을 풍자하거나 왜냐하면 이전에도 이거보다 더 심각한 풍자의 어떤 게시물은 많았지만 단 한 번도 이 조항을 사용해서 어떤 제재를 한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는 지금 상황이 굉장히 사회적으로 혼란이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 코로나19와 어떤 그 정부에 대한 불만을 확 덧붙일 수 있는 그런 위험한 내용이었다라고 판단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심위 측에서는 이게 굉장히 특별한 상황이다라는 말인 거죠. 예, 그래서 지금 현재의 상황이 굉장히 일종의 온라인 방역이 필요한 상황이다라고 보면서 조금 선제적으로 이 허위 조작 정보에 대한 그 방역을 했다라고 해야 한다라고 그렇게 봤다라는 것이고요. 특히 이 제재라는 것이 구속이나 이런 처벌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그 게시물을 차단하고 삭제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정도는 할 수 있지 않냐라고 본인들은 이제 그렇게 한마디로 이렇게 해서 차단해서 논란이 빚어지는 것보다 실익이 더 크다라고 판단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 이게 항상 자유민주주의를 추구하는 사회에서는 항상 그 지점이 쟁점인 거예요. 이게 언론과 표현의 자유를 확보를 해주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냐, 아니면은 뭐 사회적인 어떤 안정을 위해서 어느 정도 제재를 가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냐. 뭐 미국 같은 경우에는 전자에 훨씬 더 방점을 두는 사회인 거고 유럽 같은 경우에는 후자에 조금 더 방점을 두는 경우인 거죠. 밸런스 맞추는 게 힘들죠. 결론은 지금 현재 다른 조항을 적용해서 이것을 삭제할 수는 없었기 때문에 이 조항을 좀 무리하게 적용했다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결론은 감염병 관련 법률을 좀 보완할 필요가 있다. 거기에 지금 허위조작 정보, 명백한 허위조작 정보 때문에 국민이 혼란을 겪을 수 있다. 감염병 그 상황에서 그럴 경우에 사회적 방역이 필요하다라는 그런 식의 내용이 안 들어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모법이 생기면 얼마든지 이제 방통심의위에서 심의를 할 수 있는데 지금은 그 조항이 없어서 무리하게 이 조항을 끌어다 썼다라는 좀 더 것인데 구체적인 보완이 필요하다. 예,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사실은 그거는 제가 되게 놀랐었어요.
마스크 관련 오보 중에서 네. 한 남성이 70대 노인이 쓰러져서 사망했다. 네. 오보였잖아요. 예. 아, 이건 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너무 황당한 실수를 그러니까요. 했어요. YTN이 13일 오후 4시경에 마스크 달라 대기줄에 버럭 70대 쓰러져 숨져라는 기사를 냈는데요. 이분이 쓰러지기만 했지 사망하지 않으셨는데 네. 보도가 완전 명백하게 사망. 심지어는 경찰과 소방당국이 정확한 사망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라고까지 굉장히 덧붙였습니다. 구태의연하게 들어가는 말이잖아요. 예, 그거는. 그러니까요. 그런데 YTN이 오후에 이 기사 제목을 중태로 바꿔 수정해서 오보를 시인했고요. YTN의 그 해명에 따르면 이게 굉장히 황당한데요. 현장에 출동했던 구조대원이 심정지 상태인 김 씨를 병원에 이송했다라고 말했대요. 그래서 그것을 숨진 것으로 이제 심정지 상태라는 말 때문에 그렇게 판단했다라고 하면서 앞으로 인명피해와 관련 기사를 작성할 때는 사실관계를 철저히 파악하고 신중하게 접근할 것을 약속드린다 했는데 문제는 YTN이 예전에도 2015년 메르스 사태 당시에도 삼성 서울병원 의사이자 35번 메르스 환자인 박아무개 씨가 사망했다는 기사를 냈다가 오보로 밝혀져서요. 당시에 방통심의위로부터 법정 제재인 경고를 받은 바 있습니다. 아니 전적이 있으면서 좀 조심 좀 하지. 그러니까요. 그리고 이 기사가 또 YTN 보도 이후에 다른 언론사들 뭐 뉴스원 등등이 굉장히 한국경제 등등이 다 했다가 나중에 이제 수정하는 이런 하나가 잘못되면 다 받아 써갖고 네, 그게 다 그런 일이 잘못되는 있었습니다. 그런 기사를 낸 거군요. 네. 이제 자아가 이렇게 뭐랄까요 동일시가 안 되는 기사도 있었습니다. 네. 마스크 오브제를 두고 예전에는 칭찬했다가 우리가 시행하니까 사회주의냐라는 비판을 써서 약간 좀 논란이 됐었죠. 네, 지금 동아일보의 3월 8일 김순덕 칼럼이라는 네. 그 고정 칼럼이죠. 네네. 여기서 공적 마스크가 드러낸 문재인 사회주의라는 제목의 칼럼을 내놨어요. 이게 굉장히 황당한 내용들이 많이 있어서 다 읽어드리기 좀 부적절하다고 생각될 정도인데 아무튼 간에 지금 현재의 마스크 관련된 것은 문재인표 사회주의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정부가 발표하면 국민은 무조건 따르는 국가주도 자본주의도 아닌 문재인 특색의 사회주의가 이런 식이다. 이런 식으로 굉장히 세게 얘기를 해서요. 말씀하신 것처럼 제대로 정책을 시행하라라고 막 압박을 가해서 정부가 오브제를 이제 도입을 한 건데 이걸 가지고 또 이제 와서는 사회주의라고 이렇게 비판을 했다라는 것이고요. 근데 그 전에 이제 대만이 네. 이렇게 해서 굉장히 모범적이다라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렇죠. 동아일보가 3월 8일에 또 그 마스크 대란 대만은 어떻게 해결했나 모범 사례로 떠올라라고 하면서 굉장히 칭찬한 바 있습니다. 그러니까 언론사 내 민주주의라고 해야 되나요? 이런 건 다양한 의견이 있다라고 봐야 되는 건지. 네. 네. 그리고 또 하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조선일보가 3월 13일에 네. 친문 네티즌들 마스크 안 사기 운동 정부 여당도 면 마스크 쓰자 가세라는 제목의 기사를 냈는데요. 이게 네네. 한마디로 지금 많은 사람들이 마스크를 양보하는 그런 운동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이 시민들의 이런 그 운동을 가지고 친문 운동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시민들의 선의를 이용해서 정부의 마스크 공급 실책을 덮는 관제 캠페인이다라고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근데 이거는 너무 갔다. 그러니까 이거를 제가 계속 말하는 정부와 코로나19를 이렇게 붙여서 선거에 어떤 악영향을 미치고 싶은 그런 마음으로 보도하는 것들이 많긴 하지만요. 네네. 같은 날 중앙일보의 칼럼 2개에서는 이런 그 마스크 양보 시간이 운동을 없어갖고 지금. 다 돼가요. 아, 그래요? 네. 다음에 한번 다시 넣었어. 한번 정리를 그래야겠네요. 해주시는 네. 걸로. 네. 자, 지금까지 김원경 민원령 사무처장과 코로나 관련 가짜뉴스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는 내일 저녁 6시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지윤이었습니다.